이번 작품은 이반 투르게네프의 대표 작품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이 작품은 1862년에 발표한 작품이고요. 이반 투르게네프는 1818년 러시아 오리올에서 태어났고요. 그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의 장교였고 어머니는 5,000명의 농노가 딸린 영주의 지주였습니다. 그 1818년은 좀 그 숫자가 겹쳐서 눈에 띄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그 조선은 그 순조 때 그 1818년은 그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완성한 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860년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는데 이 작품이 1862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조선 그 농민항쟁이 1862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61년에 그 알렉산드르 1세가 이 러시아는 노예 해방령을 내리니까 그 농민 노예 그 다음에 어떤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 동서양이 다르지만 그런 흐름이 어떤 좀 같이 비슷하게 이어져서 좀 약간 그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또 프랑스는 그 1848년 그 2월 그 프랑스 그 자유주의 혁명이요. 이러한 것들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어떤 동서양의 그 흐름이 좀 느껴져서 제가 한번 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연결이 좀 되네요. 그 부분에서요. 원래요, 이 투르게네프는 시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그 소설가로 변모했는데요. 그 원래 투르게네프는요, 이 농노 그 5,000명이 딸린 큰 영지의 그 귀족 집안에서 자랐고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며 이 연진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 농노들로부터 그 민담과 민요를 배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이 그 아버지의 그 영지 주변 그 시골인데요. 이 책에서도요, 그 영화를 보듯이 섬세하고 수려한 그 자연의 풍경 묘사, 그러한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주였던 어머니는 농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와 혐오를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농노제의 혐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본 그때 경험들이요. 그 사냥꾼의 스케치란 그 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농노제의 비참한 현실을 소리 높여 그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도 이 작품을 읽고 농노 해방을 결심했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르게네프는 그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하고요. 그 고전을 비롯해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며 서구 자유주의 사상을 흡수했는데요. 그 1843년 비평가 벨린스키를 만나면서 진보와 예술을 추구하는 작가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그의 일생에 걸쳐 사랑을 한 그 프랑스 오페라 가수 폴린 비아르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844년에 그 안드레이 콜로소프, 그 다음에 46년에 새 초상화, 그리고 48년 새 초상화를 그러니까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48년 2월 파리로 가서 혁명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단편 그 페투시코프, 이 작품은 여인에 대한 남자의 욕망이 초래한 파멸을 다룬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49년, 그 49년은 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아주 그 유명한 때죠. 그 사형 직전에 그 니콜라이 1세의 칙령으로 감형받고 나중에 강제 노동 유형에 처해있잖아요. 그런 그 니콜라이 1세 때가 그 러시아의 가혹한 전제 정치 치하 그 암흑기였었죠. 그 왜냐하면요, 그 1848년 그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열기가 러시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열이 심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모임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토론하자 그걸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나중에요, 이 투르게네프도요, 그 고고를 위한 추모사를 모스크바 신문에 발표했다가 체포되어 한 달 동안 구금되었고 그의 영지에서 1년 동안 억류됩니다. 자, 결국에 그 니콜라 1세가 죽고 그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하고 그리고 61년 그 농노 해방이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그 1855년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게 되는데요. 이 크림 전쟁을 말하는 이유는요. 이 그 크림 전쟁이 1855년에서 56년이었는데 이 뚜르게네프 세대인 이 그러니까 1840년대 사람들을 한마디로 구시대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크림 전쟁 후 대두한 젊은 세대들이 신세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작품 아버지와 자식이란 이 작품에서도 바로 이 두 세대 신구 세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1860년에 사춘기 소년의 이야기인 자전적 중편 그 첫사랑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62년에 이 아버지와 자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가 바로요, 그 러시아 문학의 그 최고봉들인 그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악령, 또 이어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이러한 책들이 연속해서 발표되거든요. 이렇게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에 가려서 이 투르게네프의 작품이 약간 빛이 가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그 플로베르, 에밀 졸라, 도데 등과 교류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로 이주해서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면서 종종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러시아 농노 해방을 위해 힘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1883년 그 64세 때 그 폴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고요. 그의 유언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볼코보 묘지 벨린스키 옆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 이 투르게네프는요, 그 러시아 고전 작가들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오랜 시간을 서유럽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장 서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자식 혹은 이 아버지와 아들로 번역되어진 이 작품의 줄거리는 그 1840년대 세대인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1860년대 세대인 이 신세대 아들들의 세대, 이 두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그 작품인데요. 그럼 먼저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등장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비사리온 그리고리에비치 벨린스키의 추억의 바치다. 자, 벨린스키에게 바치는 책인데요.
자, 이 벨린스키는 대표적인 서구주의자이자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예 비평가였고요. 사실주의 문학 이론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투르게네프도 그와의 교류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산문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첫 페이지입니다. 어때 표트르? 아직 안 보여? 1859년 5월 20일 먼지투성이 외투와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40살 남짓의 한 지주가 땡땡땡 가도에 있는 여인숙의 야트막한 현관 계단으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걸어 나오며 하인에게 물었다. 턱에 희끄무레한 솜털이 보송하고 눈동자는 작고 흐리멍덩하며 볼이 통통한 젊은 사내였다. 모든 것 귀에 달린 남보석 귀골이며 포마드를 바른 알록달록한 머리칼이며 정중한 몸짓이며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가 개화된 신세대 인간임을 보여주었다. 하인은 거만하게 길을 훑어보며 대답했다. 전혀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지주가 그의 말을 되받았다. 안 보입니다. 하인이 거듭 대답했다. 지주는 한숨을 쉬고 벤치에 걸터 앉았다. 그가 두 발을 허벅지 밑에 쑤셔 넣고 앉아 생각에 잠겨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그를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다. 여인숙에서 15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농노 200명이 딸린 혹은 대지 면적이 2000제샤치나인 훌륭한 영지를 소유했다. 자,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줄에서요. 1859년 이렇게 그 시간적 배경을 정확히 말해 줍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바로 러시아 시골 영지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농노들을 해방하고 토지를 분배했을 만큼 이 자유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로 푸시킨을 읽고 첼로를 연주하며 그 다음에 아내는 지금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지금은 그 젊은 여자 그 한때 자신의 집에서 일해줬던 그 여인의 딸로 지금은 니콜라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파벨은 젊은 시절 유망한 장교로 화려하게 사교계의 이름을 날렸지만 그 사교계의 한 공작 부인에게 빠져서 명성을 모두 날리고 고독한 독신자가 되어 이제는 그 추억만 아는 채 시골 동생 집에 한마디로 무의도식하며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벨은 시골에서도 귀족적인 외모 가꾸기를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기까지 한 이 시골 귀족집에 그 대학을 졸업한 아들 아르카지가 친구이자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 바자로프와 함께 귀향을 하며 첫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인물은요, 한 지금 두 세대를 대표하는 이 신구 세대 아버지와 이 큰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세대 아르카지와 그 친구 바자로프, 그리고 나중에 그 귀족 부인, 젊은 귀족 부인 그 오진초바와 동생 카차가 중심 인물입니다. 이 러시아 소설의 그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길고 그 애칭도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이 짧은 이름으로만 연결시켰더니 정리가 빨리 되었는데요. 그 옛날에 제와버를 읽을 때 이름이 가장 헷갈렸던 그 기억이 또 납니다.
자, 이 책은요, 세대 간의 갈등을 만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데요. 바자로프는 이 겉보기식 예의조차 차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르카지의 아버지의 영지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다음에 그의 큰아버지 파벨이 그 시골 구석에서 옛 영국식 귀족의 외모 관리에 집착하는 이런 점 등을 대놓고 경멸합니다. 자, 바로 이 세대 간의 충돌이 시작되는데요. 큰아버지 또한 이 까라뭉개기식 대화를 참을성 있게 끌어는 가지만, 특히 그 파벨과 바자로프 사이에 지적으로 수줍 높기는 하지만 그 독설을 내뿜는,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는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고 위태위태하게 이어지며 서로 적대시합니다. 이 책에서 그 니힐리스트로 대표되는 캐릭터가 바로 바자로프인데요. 그 니힐리스트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니힐리스트예요. 니힐리스트? 그건 무라는 뜻의 라틴어 니힐에서 나온 말이구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냐? 모든 것에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것 아니냐?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니힐리스트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의 원칙, 설사 그 원칙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받는 것이라 해도 그 원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게 좋다는 거냐? 사람에 따라 다르죠, 큰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냐? 글쎄,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알겠구나. 9세대 인간인 우리가 말이다. 우리는 원칙 없이는, 내 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숨을 돌릴 수도 없단다. 너희가 이 모든 걸 바꿔놓았구나. 니힐리스트요. 그래, 예전에는 해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니힐리스트들이 있구나. 그래, 너희가 진공 속에서, 공기가 없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지 지켜보자. 자, 이렇게 지금 큰아버지 파벨은 그들을 그 원칙이 없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바자로프는 푸시킨의 첼로 연주 음악이라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낭만이라고 그 예술을 거부하며 9세대 원칙을 비웃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착 다음 날부터 개구리를 잡아 그 준비해온 과학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해부하고 그 실험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며 과학적 진리의 세계에 우월한 힘을 은근 과시합니다. 그 바자로프는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물로 대표되는데요. 자, 계속 니힐리스트로 표현되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 남편을 사별하고 여동생과 살고 있는 부유한 영지의 젊은 귀족 부인 오진초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젊은이는 모두 자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의학도인 이 바자로프에게 이 젊은 귀족 부인 또한 서로 함께 빠져들지만 함께 혼란스러워합니다. 원래 이 아르카지 또한 첫눈에 이 귀족 부인 오진초바에게 반했었는데요. 그 오진초바의 영지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녀의 동생 카차와 함께 그 독서와 피아노 연주 등 그런 활동을 하고 많은 대화를 그 나누면서요. 카차에게 서서히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랑이란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웃고 예술을 쓸데없는 낭만이라고 폄하했던 이 바자로프는 오진초바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녀의 영지를 떠나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버립니다. 자, 원래 그 아르카지가 그 큰아버지가 젊은 장교였을 때 그 귀부인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의 이런 그 애틋한 마음을 약간 존경의 뜻으로 얘기했던 이 아르카지를 바자로프가 그때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여자의 사랑이라는 패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가 그 패가 죽으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질 정도로 추락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사내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다.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다니 하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평범한 사랑 앞에서 자기 혐오감에 빠졌던 이 바자로프는 그 아버지 집에서 그 티푸스 환자를 만나 그 나중에 해부하다 상처에 그 티푸스가 감염되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아르카지는 그 지금 그 이 귀족 오진초바의 동생 그 카차와 점점 그 서로가 고심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을 이해해 나가게 되고 결국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 새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새어머니가 낳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지를 이어받아 풍요롭게 경영해 나가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 옴기니 그 연진이의 마지막 맺은말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 책의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창작 활동의 대부분 기간 동안 현실의 변혁에 대한 열망을 품고서 동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문학 외적으로가 아니라 심미적,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려는 가장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 당시 러시아 문학계에서는 벨린스키를 위시한 사회 참여론이 우세했지만 동시대 서유럽 문학의 영향으로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 이론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 두 가지 흐름 중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작품 세계로 끌어안으려 했던 투르게네프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독자들이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가 창작 활동 내내 충실하고자 했던 그 목표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같은 19세기 위대한 러시아 작가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작가들도 외면할 수 없는 창작의 규범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